남편이 바람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낸 순간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일이 이미 제 집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마지막까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믿었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걸 보며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삶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새로운 취미 하나쯤 그가 찾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늘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죠.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새벽마다 등산 가방을 챙기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뒤에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 장비들을 사왔지만 제게 말하지 않았고 전화기 알람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앞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저 열정이 생겼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또 깜빡했네 하며 웃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보지 말자. 이건 옳지 않아. 우린 부부잖아.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런데 왜 두고 갔을까? 이 세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던 그 불길한 감각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있다. 지금 내가 외면하면 나중엔 되돌릴 수 없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어떤 문을 열기 전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때의 마음처럼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단단한 발소리 2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젠장. 또 두고 왔네.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소리에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컵을 닦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 휴대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정신이 없네. 다녀올게. 그래, 조심하고. 그가 나간 뒤에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제 등줄기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한참 뒤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레 문을 밀듯 살짝 흔들어 보는 느낌.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정확히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현관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였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제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누구지? 동호회 사람인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산 동호회 활동을 더 이상 순수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온 것도 저에게는 또 다른 징후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산행 어땠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잠시 눈을 피하듯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사람들 좀 많았고. 그 말이 끝날 무렵 남편 옆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쪽지 한 장이 거실 바닥에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그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오후 2시 정상.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제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아, 그건 그냥 뭐라고? 아는 사람인데 요즘 좀 힘들어서. 힘든 사람을 산 정상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남편의 얼굴은 변명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 흔들림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 더 기다렸다가는 이 상황이 더 깊어지고 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산행날 남편이 나간 뒤 몰래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상처를 감당해야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어둠 속에서 출발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저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동호회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떤 여성이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드가 내려와 있었고 그녀는 계속 옆으로 몸을 비켜 남편의 움직임에 가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붙어 걷다시피 하며 느긋하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특별히 몸을 만지거나 대놓고 스킨십을 하진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기류는 명백히 부부나 연인에게만 흐르는 그런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상 가까이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얼굴 옆으로 손을 뻗더니 후드 자락을 살짝 펴주는 모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이 스치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안쪽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린지 제 숨소린지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상을 향해 마지막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은 저의 평생 친구, 30년 지기 정자였습니다. 숨이 멎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정자와 남편이 정상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볼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람보다 두 사람의 모습이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 손에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문 앞에서 들렸던 비밀번호 입력음, 낯선 실루엣, 정상에서 기다리라는 쪽지, 그리고 제이라는 글자.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순간 꺼낸 한마디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제 영혼을 찢으며 세상에 흘러나왔습니다. 정자야, 너였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신뢰가 서늘한 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불륜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불륜이 내가 가장 믿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걸. 남편과 정자가 정상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발밑 돌부리가 몇 번이고 발을 걸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왜 정자야? 왜 하필?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관계든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친구란 그만큼 오래되면 거의 가족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나누고 집안일을 상담하고 때로는 남편보다 먼저 전화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같은 사람이 저 몰래 제 남편과 산행을 다니고 같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머니에 쪽지까지 남겼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오해나 착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들이 제 손바닥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산행을 마치고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하지 않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 뭐 좀 그렇네. 사람들도 많고. 그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뭐 간단히 차릴게. 당신은 좀 쉬어.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등산복 주머니에서 다시 하나의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다음엔 둘이서만 가자. 제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려 쪽지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둘이서만 가자. 이 한 문장이 저를 산 아래로 굴러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잠금은 이미 알고 있던 생일날 숫자였습니다. 화면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외면하던 진실이 거침없이 제 눈앞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자함, 사진첩, 알림창. 전부 다 정자였습니다. 그중 특히 제 심장을 찢어버린 건 메모 앱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수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랑 얘기하면 너무 편해서. 너 없으면 요즘 숨 막혀. 남편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자의 답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걸까? 그 글을 읽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화면이 산산이 부서진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샤워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그토록 낯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진 씨, 왜 그래? 정자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수연아, 그건. 대답해. 둘이서만 가자는 말이 무슨 뜻이야?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금 가까워졌어. 가까워졌다고? 정자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주다가 그렇게 됐어. 저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와주다가? 그 말이 지금 변명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낮게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 그럼 언제부터야? 한두 달쯤? 그때쯤부터 정자 씨가 나한테 많이 의지했어. 그래서 당신은 받아줬고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내 친구야. 30년 지기야. 그걸 몰랐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더 말 못했어. 바로 그 부분이 제 등을 칼로 그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알면서 알아도 정자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배신이야. 둘이서 동시에 나를 배신한 거라고. 남편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손바닥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감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정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웃고 울던 친구. 서로의 부모님 생일까지 챙겼던 사이. 배우자와 싸웠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하던 사람.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제 기분 배려한다고 남편까지 챙겨주던 사람. 그 정자가 그 모든 배경을 이용해 제 삶에 천천히 조용히 스며들었고 결국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이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자라는 이름,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린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정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손잡이를 잡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또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정확히 주저함도 없이 익숙하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자는 단순히 제 남편과 가깝게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 집에 들어오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머리가 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한 번 더 밀어보더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확인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도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깨물 듯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다. 남편과 정자의 관계를 확신하게 된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찾지 않아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파 위, 식탁 위, 싱크대의 컵 자국 하나까지도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 안에 내가 모르는 시간이 흐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집안 공기 전체에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했습니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반대였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평온처럼 보이는 차가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차가운 침착함은 상대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딱 한 문장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그 말에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너 그날 산에 왔었지? 그 질문은 이미 숨기기를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정자 얼굴도, 당신 표정도.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래 참아온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정자 씨가 너랑 그렇게 친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 근데 처음엔 진짜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뿐이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와주다가 둘이서만 가자는 쪽지를 남기고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 남편은 고개를 휙 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려준 게 아니야. 뭐? 나는 절대 우리 집 비밀번호 말한 적 없어.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럼 정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정자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제 생일을 챙긴다고, 음식을 가져온다고, 남편에게 무언가 맡아달라고. 정자와 같은 동네 살던 시절부터 우리 집은 그녀에게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니 등 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마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직접 눌러보고 기억했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정자와 감정이 있었어? 남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모든 대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해. 사실대로. 수연아. 그게 처음에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정자 씨가 나한테 털어놓는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 예를 들면 너랑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자기 결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혼자 술 마시고 우는 얘기, 밤새 잠 못 자는 얘기. 솔직히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오랜만이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지 않아도 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위로받고 싶었고 남편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숨은 욕구가 서로에게 닿았고 그게 선을 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게 된 것. 하지만 그것이 내 남편이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사랑이야? 제가 낮게 묻자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수연아. 사랑까진 아니야. 그럼 뭔데? 도망이었어. 그 말은 제가 예상한 어떤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정자에게도, 저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도망친 사람. 대화가 끝나기도 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음만으로도 제 몸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잠깐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 여기서. 그래. 여기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이 눌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동진 씨. 오늘은 왜 연락이 없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전혀 죄책감 없는 익숙하고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 지금 통화하면 안 돼. 왜? 수연이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자는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존재를 당연하다는 듯 언급했습니다. 동진 씨, 수연이는 우리 일 알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참으려던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비참해서, 그리고 몬스터처럼 변해가는 제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스피커폰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그래. 나야. 길게 끊어진 정적. 그리고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해하지 마. 우리 그렇게 큰일은 아니야. 그 말은 제가 듣고 싶었던 수많은 변명 중에서 가장 비열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와서 뭔지 설명해. 정자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아까 우리 집 비밀번호 눌렀지? 정자는 당황한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그건 그냥 잘못 누른 거야. 30년 동안 같이 지낸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다고?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사치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정자와 직접 만나야 한다. 남편은 뒤늦은 후회 속에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자 씨가 와도 내가 같이 있을게.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너랑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정자의 문제야. 남편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이 부부 사이가 아니라 평생 친구 사이의 배신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내일 정자가 온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자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굳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수치는 오늘 마주해야 할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리를 지를까? 묻고 또 묻고 따지고 들까? 아니면 차갑게 굳은 얼굴로 모든 걸 듣고만 있을까? 하지만 이 질문들은 정작 그녀를 문 앞에서 마주하는 순간 전부 사라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단발머리, 눈가는 조금 부어 있었지만
그 외의 모습은 늘 제가 보아왔던 친구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수연아. 정자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나 들어가도 될까? 들어와.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안정돼 있었습니다. 정자는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기가 이 집에 여러 번 들어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서였겠지요. 우리는 오래된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십 년 함께 앉아 수다 떨던 자리. 하지만 오늘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오늘 왜 왔는지, 내가 뭘 들었는지 전부 알고 있지?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이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심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해라는 말은 실제로 미안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너랑 동진 씨가 그렇게 된 이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제가 말을 이어가자 정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연아, 그건 우리 둘도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어. 진짜야.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정자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숨겨온 짐을 털어놓듯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 너도 알잖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난 매일 욕을 먹었어. 아침에 눈 뜨면 또 싸우고 저녁엔 술에 취해 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잠들기 전까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너한테 말 안 한 건 너까지 걱정할까 봐. 그게 싫어서였어. 저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친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 숨겼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낯설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호회에서 동진 씨를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힘든 얘기 털어놓는 상대 정도였어. 정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갔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동진 씨는 늘 너 얘기를 했어. 너를 얼마나 아끼고 너가 얼마나 지혜롭고 집을 잘 꾸미고 사람들 챙기고 그런 얘기만. 그렇게 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부끄러워졌어. 부끄러워? 그래. 너는 너무 반듯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배려 깊어서 나는 너랑 비교하면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녀의 고백은 제가 예상한 어떤 이야기보다 더 비틀려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앞에 있고 나는 늘 너의 뒤에 있는 기분이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자의 마음. 그녀는 친구가 아니라 늘 비교 대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된 것도 그를 향한 감정이 자란 것도 어쩌면 저에게 갖고 있던 복잡한 감정의 연장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네가 가진 걸 한 번쯤 가져보고 싶었어.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가진 가정, 네가 가진 안정감, 네가 가진 남편의 배려. 그게 너무 부러웠어.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정자의 눈빛은 죄책감보다 더 어두운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진 씨가 내 얘기 들으며 내 손을 한번 잡아줬을 때 그게 내겐 너무 컸어. 그래서 네가 내 남편을 미안하지만 그때는 네가 생각나지 않았어. 그녀의 말은 날 선 칼날처럼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자야, 네가 힘들었던 건 알아.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제가 소리를 높이자 정자도 같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누가 나 좀 붙들어줬어야 했잖아. 너는, 너는 너무 완벽해서 내가 힘든 걸 말할 수가 없었어. 완벽? 내가 언제 완벽했어?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너는 항상 잘 살았잖아. 사람들이 너 보면 부럽다 그랬잖아. 내 남편은 내 말이면 다 들어줬잖아. 나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녀의 감정은 오랜 세월 쌓였던 열등감, 질투, 외로움, 그리고 뒤틀린 애정까지 전부 뒤섞여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 내 남편을 훔친 거야? 정자는 고개를 떨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너는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나까지 버린 거야.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예전처럼. 그만. 저는 손을 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예전처럼은 절대 못 돌아가.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도 넘게 네 걱정해주고 네 남편 욕 들어주고 네 부모님 일 챙기고 그게 전부 너에게는 열등감의 재료였다는 말이야?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듣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정자야, 우리 여기까지야. 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제가 위로할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까지 그녀를 배웅하려던 순간 정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동진 씨 쉽게 못 놔. 그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불쌍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정자가 집을 나간 뒤 문은 천천히 닫혔지만 그저 문 하나가 닫힌 것이 아니라 30년의 시간이 기억 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떠나간 침묵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돌아갈 길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말해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받아줄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쳤어, 동진 씨.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말하지 마. 제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남편은 어깨를 툭 떨구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오래 묵은 죄책감처럼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등산 동호회 쪽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단번에 동호회를 탈퇴했다는 이야기. 산행을 중단하면서도 단 한 사람에게는 연락을 남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연락이 남편에게 갔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은근히 묻기도 했습니다. 요즘 두 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들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고, 저는 억지 미소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좀 힘든 시기예요.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자와 남편이 정말로 만든 상처는 남들 귀에 올려놓을 가십이 아니라 오직 제 인생 깊은 곳에 박힌 고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호회 몇몇 사람들은 제가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작게 인사하면서도 수군거리는 뒷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 요즘 사이 안 좋대.
누가 원인인지 다들 아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원래 좀 그랬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친한 친구를 잃었고 남편은 이미 무너졌으며 제 삶은 전부 다시 세워야 한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던 중 남편은 어느 늦은 밤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 없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자 씨한테 말했어. 그만하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용서받고 싶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돌아가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예전처럼 따뜻하거나 애틋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만졌을 때 느끼는 둔한 통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 못하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시간 줄게. 천천히 생각하고 말해줘.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기 전엔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정자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놓여 있었고 봉투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길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너의 얼굴이 떠올라 편지를 쓴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어. 문장을 읽는 동안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동진 씨에 대한 감정은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야. 그저 내 삶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녀의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 감정들이 글자 사이사이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미안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에게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조차 너에게 고통이 될 테니까 행복하길 바랄게. 정자. 편지를 접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손끝이 시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 정자와의 시간, 30년의 우정, 20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제 앞에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내기엔 제 감정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비로소 작은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잊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편을 하나씩 주워 담는 과정이라는 것.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손을 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말할 만큼 내 마음이 단단하지도 않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먼저 돌봐야 할 때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친구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단단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이 내일을 버티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관계들이 한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답일 수도 있고 이별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찾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어떤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현실 드라마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